수연은 삼촌 민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발견한 편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삼촌,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편지들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편지가?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비밀을 간직해온 사람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가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어. 여기 앉아봐, 수연아. 긴 이야기가 될 거야.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건가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야. 네 아버지는 말이야. 수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19년 동안 우리를 속이셨다고요?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연아, 네 아버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민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지난 19년간의 비밀, 앞으로 수연이 마주하게 될 또 다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청취하시면서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큰 복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흐린 하늘이 수연의 마음처럼 무거웠습니다. 5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날도 이런 날씨였을까요? 기억이 흐릿했습니다. 납골당 입구에 서자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손에 쥔 하얀 국화 한 다발이 살짝 떨렸습니다. 엄마, 또 왔어요. 수연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따뜻한 미소를 띤 어머니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29년 인생 중 19년을 아버지 없이, 그리고 이제는 5년을 어머니 없이 살아왔습니다. 깊은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때 시선이 납골함 앞에 놓인 낯선 꽃다발에 멈췄습니다. 초록색 줄기에 흰색 리본으로 묶인 붉은 장미 다발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이상하네. 누가 가져다 놓은 걸까요? 친척들은 모두 멀리 살았고 어머니의 친구들은 대부분 연락이 끊겼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수연은 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지영님 납골함에 꽃을 놓고 간 사람을 보셨나요? 관리인은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깜빡이더니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 그 검은 정장 입은 남자분 말씀이신가요? 매년 오늘 같은 날에 오세요. 항상 같은 꽃다발을 가져오시죠.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라니. 그분이 언제쯤 다녀가셨나요? 1시간 전쯤이요. 항상 오래 계시진 않아요. 꽃을 두고 묵념하시다 가시죠. 수연은 손끝까지 떨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짐작이 갔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19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적어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소리가 머릿속 생각들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다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스카프, 책, 손수건, 그리고 수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서랍장이 나왔습니다. 작은 서랍장은 잠겨 있었습니다. 상자를 뒤지다 보니 작은 열쇠가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열쇠를 꽂았습니다. 찰칵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편지 봉투들과 오래된 사진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첫 번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위에는 낯익은 필체로 지영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편지를 펼치자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지 1년 후의 날짜였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영아, 내가 없는 1년을 어떻게 지내는지, 수연이는 잘 지내고 있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있었던 겁니다. 19년 동안. 하지만 왜 가족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수연은 다른 편지들도 서둘러 펼쳐보았습니다. 편지마다 아버지의 사랑과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에는 한 카페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내일 이 카페에서 기다릴게. 수연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19년 동안이나. 어머니는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왜 수연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수연은 삼촌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삼촌, 지금 만날 수 있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호의 집에 도착한 수연은 발견한 편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호는 말을 꺼냈습니다. 네가 언젠가는 알게 될 줄 알았어. 앉아봐, 수연아. 긴 이야기가 될 거야. 민호는 1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수연의 아버지 태주는 기자였고 미래제약의 신약 리바이탈의 치명적인 부작용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제약 회장 정진성은 이를 막기 위해 태준의 가족을 위협했고 태준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을 가장한 채 사라져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삼촌, 그럼 아버지는 정말 살아계신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진성 회장이 6개월 전에 사망했어. 그래서 네 아버지가 이제 돌아올 수 있게 된 거야. 수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움,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마지막 편지에 적힌 카페 주소가 떠올랐습니다. 내일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19년 만에. 그날 밤 수연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하늘도 수연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카페 앞에 도착했습니다. 손이 떨려 문을 열기도 힘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구석에 앉아 있는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섞인 검은 머리카락, 깊게 패인 주름살, 여전히 수연의 기억 속 아버지의 모습을 간직한 얼굴이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아. 19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수연은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만난 순간의 감정이 여전히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분노, 원망, 그리움, 안도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며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지만 19년의 부재를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연은 홀로 자라야 했고 어머니는 혼자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수연아, 내일 태준 자선재단으로 한번 와줄래? 내가 하는 일을 보여주고 싶구나.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호기심이 수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아버지가 19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태준 자선재단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현대식 건물이었지만 차갑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에는 리바이탈 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안내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로비에서 수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을 보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줘서 고맙구나.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지 보여줄게. 재단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상담실, 의료지원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음악 치료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젊은 남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불규칙하게 떨렸지만 연주하는 멜로디는 아름다웠습니다. 태연이라고 해. 윤재혁 씨의 아들이야. 리바이탈 부작용으로 운동장애를 겪고 있지. 수연의 가슴이 묵직해졌습니다. 음악 치료사로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만나왔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태연이 연주를 마치자 옆에 있던 나이 지긋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윤재혁 씨야. 우리 재단의 주요 후원자이시지. 윤재혁은 따뜻한 미소로 수연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드디어 태준 씨의 딸을 만나게 되네요.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태연이에게 새 삶을 선물해 주셨어요. 윤재혁은 아버지가 어떻게 자신의 아들을 도왔는지, 어떻게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미래제약의 범죄를 폭로하는 것이 목표였지만 점차 피해자들을 돕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 작은 소년이 음악 치료실로 들어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깊은 슬픔이 담긴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현우라고 해. 12살이야. 아버지를 리바이탈로 잃었어. 그 후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아.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의 눈빛에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그 공허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안녕, 현우야. 나는 수연이라고 해. 음악 좋아해? 현우는 대답 대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옆에 놓인 드럼을 가리켰습니다. 저 드럼 쳐볼래? 함께 연주해보자. 처음에는 망설이던 현우가 천천히 드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수연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현우는 조심스럽게 드럼을 두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불규칙했지만 점차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현우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수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션이 끝난 후 아버지는 수연에게 재단의 새로운 프로젝트 잃어버린 화음을 찾아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음악 치료를 통해 리바이탈 피해자들의 트라우마 회복을 돕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연아,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래? 네 능력이 필요해. 수연은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와의 세션에서 느낀 감정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재단을 나서는 길에 아버지가 건넨 한 장의 사진이 수연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수연의 대학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멀리서 촬영한 사진이었지만 분명 그날의 수연이었습니다. 네가 음악 치료사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19년 동안 멀리서나마 자신의 성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현우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프로젝트에 참여할게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안도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연이 태준 자선재단에서 일을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음악 치료사로서의 그녀의 능력은
재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현우와의 세션은 눈에 띄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던 현우가 이제는 드럼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현우와의 세션을 마친 수연은 피로를 느꼈지만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치료실을 정리하던 중 강 부장이 서둘러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수연 씨, 회의실로 와주세요.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실로 향하는 짧은 복도가 오늘따라 길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열자 아버지와 낯선 남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수연아, 이쪽은 한서구 부회장님이야. 미래제약에.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제약. 그 이름은 이제 수연에게 단순한 회사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19년 도피, 어머니의 외로운 투병, 자신의 상처진 어린 시절. 모든 불행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한서구는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다림질된 양복과 번쩍이는 시계가 그의 지위를 드러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김수연 씨군요. 음악 치료사라고 들었습니다. 재능 있는 딸을 두셨네요. 김태준 대표님. 한서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수연의 등줄기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남자는 정진성 회장의 오른팔이었습니다. 리바이탈 부작용 은폐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수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한서구는 미소를 지우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화해와 협력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정 회장님도 돌아가셨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제약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한서구의 말이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는 리바이탈의 개량된 버전인 네오라이프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모든 부작용을 제거한 완벽한 약물이죠. 그리고 재단에 상당한 기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서구가 떠난 후 수연은 아버지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그를 믿으시는 건가요?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의심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서구는 정진성보다 더 위험한 사람이야. 그는 표면적으로는 화해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가진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려는 의도야. 수연은 가슴이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 그리고 새로 시작한 일. 이 모든 것이 다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재단에 늦게까지 남아 현우의 치료 계획을 수정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아버지의 사무실 쪽으로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수연은 본능적으로 그림자를 따라갔지만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단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버지의 사무실이 뒤집어져 있었고 19년간의 기록들이 담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가 사라졌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사라졌어.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가 약해 보였습니다. 19년간 수집한 자료들, 리바이탈의 부작용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날 오후 현우와의 음악 치료 세션에서
수연은 평소보다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드럼 소리가 점점 자신감 있게 변해갔습니다. 리듬은 더 강해졌고 박자는 더 정확해졌습니다. 세션이 끝나고 현우는 처음으로 수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리듬이에요. 아빠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현우의 작은 진전이 그날의 어둠을 조금이나마 밝혀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새로운 위협이 다가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미래제약 본사 건물이 저녁 햇살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위기를 암시하는 듯 했습니다. 재단의 자료가 도난당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평소보다 더 많은 시간을 현우와 함께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와의 음악 치료 세션은 수연에게도 일종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현우가 드럼을 치는 동안 수연은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두 악기의 소리가 치료실 안에 조화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네 감정을 리듬에 담아볼까? 지금 기분이 어때? 현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드럼을 강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했지만 힘이 있는 리듬이었습니다. 갑자기 현우가 멈추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무서워하셨어요. 수연의 손가락이 피아노 건반 위에서 멈췄습니다. 현우가 자발적으로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워하셨구나. 왜 그러셨는지 기억나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작은 손가락이 드럼 스틱을 꽉 쥐었습니다. 아빠가 서류를 숨기셨어요. 나쁜 사람들이 이걸 찾고 있다고 하셨어요. 수연의 등줄기로 전율이 흘렀습니다. 서류라니, 혹시 리바이탈에 관한 것일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니?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생각난 듯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엄마에게 열쇠를 주셨어요. 특별한 열쇠라고. 세션이 끝난 후 수연은 곧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현우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현우의 아버지는 리바이탈 임상시험 참가자였어. 그가 무언가 발견했다면 수연은 망설임 없이 현우의 어머니 소연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단 기록에서 연락처를 찾아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연은 수연의 갑작스러운 방문 요청에 놀랐지만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수연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문을 연 소연의 얼굴은 피로해 보였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이었지만 눈가의 주름이 그녀가 겪은 고통을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수연 선생님. 현우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해요.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수연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우의 아버지가 남긴 열쇠에 대해 물었습니다. 소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현우가 우연히 말했어요. 혹시 그 열쇠가 아직 있으신가요? 소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찻잔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침내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을 여는 열쇠인지 몰라서 보관만 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침실로 가서 작은 보석함을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은색 열쇠가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열쇠였습니다. 수연은 열쇠를 보자마자 알아차렸습니다. 은행 대여금고 열쇠였습니다. 열쇠 손잡이에 작게 새겨진 은행 로고와 번호가 보였습니다. 이건 은행 금고 열쇠예요. 이 번호가 금고 번호일 거예요.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편이 사망하기 전날 이것만은 꼭 간직하라고 했어요. 중요한 순간에 필요할 거라고. 두 사람은 즉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수연은 아버지에게 상황을 알렸습니다. 은행에 도착해 절차를 거친 후 소연은 금고를 열 수 있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두꺼운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미래제약의 내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문서들을 살펴보니 정진성 회장뿐만 아니라 한서구가 리바이탈의 치명적 부작용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증거였습니다. 임상시험 조작 데이터, 부작용 보고서, 삭제 지시 이메일, 심지어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된 침묵 대가의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수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찾던 바로 그 증거였습니다. 아버지의 19년 도피, 어머니의 고통, 현우의 아버지의 죽음. 모든 비극의 원인이 이 서류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아버지에게 가져가야 해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남편이 마지막까지 진실을 지키려 했던 거군요. 재단으로 돌아온 수연과 소연은 아버지에게 발견한 문서들을 건넸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문서를 넘기는 동안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렸습니다. 안도, 분노, 그리고 결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실을 공개할 수 있어. 아버지는 기자 회견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소연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수연 씨, 누가 집에 들어왔어요. 현우가 사라졌어요. 수연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한서구가 그들이 증거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아챈 것입니다. 현우가 납치되었다는 소식에 재단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연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기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사무실을 오가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때 아버지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는 알 수 없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전환되어 한서구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증거와 현우를 교환하죠. 김태준 씨. 오늘 밤 10시 한강다리에서 만납시다. 한강다리. 19년 전 아버지가 사망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수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 결의가 서렸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 전에 현우가 무사하다는 증거를 보내. 몇 분 후 아버지의 휴대폰으로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의자에 묶인 현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우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다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팔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혼자 가실 생각 마세요. 함께 갈게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안 돼, 수연아. 이번에는 내가 해결해야 해. 19년 전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야. 수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사라질까 두려웠습니다. 겨우 찾은 아버지를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은 아버지 몰래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촌 민호와 윤재혁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경찰에도 미리 신고를 해두었습니다. 밤 9시 30분 아버지는 한강 다리로 향했습니다. 수연은 삼촌과 함께 몰래 그 뒤를 따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한강 위로 불었습니다. 다리 위에는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다리 중앙에 도착했을 때 검은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석우의 얼굴은 냉정했습니다. 그의 뒤로 두 명의 남자가 현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증거를 가져왔나? 아버지는 천천히 서류 가방을 들어 보였습니다. 수연은 숨을 죽이며 가까운 기둥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먼저 그들을 풀어줘. 한석우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럴 순 없지. 먼저 서류를 내놔. 긴장감이 공기 중에 감돌았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흔들림 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19년 전 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 그건 내 인생 최대의 후회야. 하지만 오늘은 달라. 이제는 진실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싶어. 수연은 지금 순간을 노렸습니다. 몸을 숨긴 채 윤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에요.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한석우의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당신, 경찰차들이 양쪽에서 다가왔습니다. 한석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재혁이 데려온 경호원들이 한석우의 부하들을 제압했고 경찰은 한석우를 체포했습니다. 현우는 안전하게 풀려났습니다. 현우는 울면서 수연에게 달려왔습니다. 수연은 현우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의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게 모든 증거를 넘겼습니다. 한석우의 체포로 미래제약의 과거 범죄가 모두 드러났고 네오라이프 출신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미래제약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다리 위에서 아버지와 수연은 나란히 서서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19년 전 이곳에서 나는 죽은 척했어.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수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1년 후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태준 자선재단의 새 건물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넓어진 음악 치료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단은 더 큰 규모로 성장해 전국적인 음악 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제 재단의 음악 치료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가 되어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곧 특별한 손님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현우가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훌쩍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말수도 많아졌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선생님, 제가 오늘부터 인턴이라고요. 수연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수연의 첫 번째 인턴이 되어 음악 치료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리바이탈 피해 아동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희망을 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 현우야. 이제 우리는 동료야. 준비됐니? 현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새 드럼 스틱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스틱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현우와 함께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후에는 미래제약 사건 이후 새로운 피해자 가족들을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한석우의 체포 이후 숨겨졌던 많은 피해 사례들이 드러났고 재단은 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아버지가 수연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1년 전의 긴장감은 사라지고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오늘 시간 있니? 엄마 납골당에 함께 가고 싶구나. 수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매달 함께 어머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느 오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마치 수연의 마음처럼 맑고 투명했습니다. 납골당에 도착해 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수연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하얀 국화를, 아버지는 붉은 장미를 놓았습니다. 19년 동안 아버지가 몰래 가져다 놓았던 그 장미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했어요. 이제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었어요. 수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단에서는 특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리바이탈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한 희망 콘서트였습니다. 콘서트장은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윤재혁과 태연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고 소연도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수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피아노 의자에 앉아 객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제가 작곡한 기다림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피아노의 깊은 음색이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슬픔이 담긴 선율이었지만 점차 희망과 기쁨이 담긴 멜로디로 변해갔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한 수연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드럼으로 수연의 연주에 맞춰 리듬을 더했습니다. 그의 연주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신감 있고 힘이 넘쳤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치유와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수연은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수연은 진심을 담아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담긴 용서와 사랑이 태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연은 손을 내밀었고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더 이상 거리감이 없었습니다. 재단 옥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밤하늘은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연과 태준은 나란히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9년간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 가장 그리웠던 그 목소리,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슴 가득 채워지는 평화로움을 느꼈습니다. 이제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아버지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